이란 상공, 미군 F-15 전투기가 격추됐습니다. 조종사는 적진 한복판 자그로스 산맥 깊숙한 곳에 고립됐습니다. 이란은 현상금을 걸고 전국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긴급회의.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군 정보 자산이라도 빌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냉랭하게 식었습니다. 한국이 뭘 한다고 미국도 못하는 걸.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군 특수부대는 3번 들어갔다가 3번 전부 밀려났습니다. 72시간이 흘렀고 모두가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상 밖의 교신이 잡혔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군이 72시간 동안 못 찾은 좌표를 한국군은 단 4시간 만에 정확히 찍어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전장 전체를 이미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국군이 보여준 충격적인 능력의 전모는 이 영상 끝까지 전부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에리카 로웬입니다. 39이고요. 워싱턴 안보전략연구원에서 중동과 동아시아 항공작전을 분석해왔습니다. 이란 상공에서 미군 F-15이 격추됐다는 첫 보고가 들어온 순간 저는 충격보다 먼저 계산을 했어요. 구조 가능 시간, 적의 포위 반경, 미군 정찰 자산, 특수부대 투입 루트. 제 머릿속에는 늘 답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조종사는 자그로스 산맥 깊숙한 곳에 떨어졌고 비상 발신기는 먹통이었습니다. 이란은 현상금까지 걸고 전국을 사냥터로 만들고 있었어요. 산악주민, 민병대, 군견, 드론, 검문소. 사람 한 명을 찾기 위해 나라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스크린엔 이란 전역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 점 하나가 마지막 신호 지점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 점 주변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배치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말했어요. 산악 지형 때문에 위성도 제대로 못 본다고요. 신호 교란이 심해서 통신 추적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미국이라면 해낼 거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 같은 나라는 애초에 떠올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과거가 있었거든요. 2018년 동남아 연합훈련 평가 때 현지 국가가 실제 능력보다 훨씬 과장된 정보를 제시한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때 제 평가 보고서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커리어에 큰 흠집이 남았어요. 상부에서 제 판단력을 의심했고 몇 달간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짐했어요. 아시아 군대는 보여주는 것에 비해 실전 데이터는 약하다고요. 그건 편견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범주에 넣어뒀죠.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단국이고 북한과 대치 중이고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한국군은 방어용이지 글로벌 작전 능력이 있을 리 없다고 단정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오만이었습니다. 상황실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조종사의 생존 가능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란군 수색대는 점점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고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니야, 미국은 할 수 있어. 우리에겐 전 세계 최고의 자산이 있잖아. 저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과 달리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산맥 전역에 수색대를 풀었습니다. 마을마다 검문소를 세웠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강요했어요. 드론이 계곡 위를 맴돌고 군견이 냄새를 추적했습니다. 조종사가 숨을 곳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지금 당장 투입해야 해. 하지만 상황실 안 분위기는 조심스러웠어요. 성급하게 움직였다간 조종사뿐 아니라 구조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뒤졌어요.
자그로스 산맥 지형도 이란군 배치 패턴, 과거 구조 작전 사례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틈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산맥은 너무 넓었고 이란군은 너무 촘촘했습니다. 위성은 구름과 지형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고 통신 신호는 교란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여전히 믿었습니다. 미국이라면 방법을 찾을 거라고요.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정보 자산이 있고 최정예 특수부대가 있고 최첨단 장비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시간이 흘러도 아무 진전이 없을 때였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났어요. 조종사의 비상식량은 이틀치밖에 없었습니다. 물도 부족했고요. 날씨는 추웠고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실에선 여러 방안이 오갔어요. 적어도 침투, 고공 강화, 지상 우회 루트. 하지만 모든 방안엔 위험이 따랐습니다. 이란군의 감시망이 너무 촘촘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번엔 못 구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미국은 포기하지 않아. 우리는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옆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화면 속 붉은 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저는 그 점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해낼 거라고요. 미국은 자기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전이 제 모든 확신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30년 커리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요. 실종 6시간 뒤 미국은 가진 걸 다 꺼냈습니다. 정찰 위성을 재배치했어요. 신호 추적팀을 투입했고 야간 침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수구조팀이 대기했고 블랙호크 헬기가 이륙 준비를 마쳤죠. 저는 상황실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화면엔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위성 영상, 통신 신호, 기상 정보, 이란군 동선. 모든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 시도는 실종 10시간 뒤에 시작됐어요. 블랙호크 2대가 이륙했습니다. 특수부대원 16명이 탑승했고요. 저고도로 접근해서 신속하게 투입하고 조종사를 확보한 뒤 즉시 철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헬기가 이란 국경을 넘었습니다. 고도를 낮췄고 산맥 사이로 진입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대공포 레이더가 헬기를 포착한 겁니다. 이란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했어요. 대공포 사격이 시작됐고 헬기는 급선회해야 했습니다. 작전 지휘관이 외쳤어요. 철수, 지금 당장 철수하라고요. 헬기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종사를 구하기도 전에 아예 접근도 못한 채 돌아와야 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쉽게 막힐 수가. 상황실 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시도는 18시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적어도 우회 침투 작전이었어요. 이란군 레이더망을 피해 산맥 뒤편으로 돌아가는 루트였습니다. 거리는 더 멀었지만 감시가 약한 구간을 이용한다는 계획이었죠. 헬기가 다시 이륙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될 거라고 믿었어요. 우회 루트는 철저히 계산됐고 이란군 배치도 분석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이란군이 감시망을 확대한 겁니다. 우리가 우회한다는 걸 예상한 것처럼 산맥 뒤편에도 초소를 세우고 드론을 띄웠어요. 헬기는 또다시 감지됐고 또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우리 움직임을 다 읽고 있는 거야? 상황실 안에선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이란군 정보 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고요. 누군가는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자료를 다시 뒤졌어요. 이란군 통신 패턴, 배치 변화, 레이더 가동 시간. 뭔가 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이란군은 너무 촘촘했고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우리 계획을 미리 아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세 번째 시도는 48시간 뒤로 잡혔습니다. 이번엔 지상 침투였어요. 헬기가 안 되니 육로로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특수부대가 국경 근처에서 도보로 침투해서 산맥을 넘어 조종사를 찾는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 작전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란군 기갑부대가 갑자기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침투하려던 구역으로요. 마치 우리 계획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 그 지점에 병력을 집중시켰어요. 작전은 취소됐습니다. 지상 침투는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포위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절망을 느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종사는 아직 찾지 못했고 생존 가능 시간은 거의 바닥났어요. 비상식량은 떨어졌을 거고 물도 없었을 겁니다. 추위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상황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못 꺼냈어요. 혹시 이번엔 못 구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자기 사람을 못 구한다는 게, 전 세계 최강 군대가 산맥 하나를 못 넘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는 3번 시도했고 3번 다 실패했어요. 이란군의 감시망은 너무 촘촘했고 산맥은 우리 눈을 가렸고 전자전 교란은 우리 귀를 막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봤어요. 위성사진, 통신 분석, 배치도. 모든 게 있었지만 아무것도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걸까? 왜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그때 저는 여전히 한국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엔 여전히 오래된 문장이 박혀 있었거든요.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한국군은 방어용 군대. 한국은 글로벌 작전 능력이 없어. 그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깨지지 않는 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 확신은 산산조각 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요. 72시간째 상황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 방식으론 안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다른 방법이 필요해. 하지만 그게 뭘까? 우리가 놓친 게 뭘까? 그 답은 곧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예상 못한 곳에서요. 72시간째 교착 상태 한복판에서 한국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실종 조종사의 위치 파악과 구출 작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아주 짧은 제안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처음 봤을 때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지금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뭘 하겠다는 거지? 상황실 반응도 비슷했어요. 매슈 코번 부국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위기조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미국의 자존심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었어요. 지금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뭘 하겠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군 정보 자산이라 해봐야 한반도용일 텐데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을 상대하는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분단국이니까 당연히 정보 자산도 한반도에 집중돼 있을 거라고요. 중동 산악지대, 이란 혁명수비대, 암호화 통신, 전자전 환경. 이 모든 걸 미국도 못 뚫는데 한국이 무슨 수로 본다는 건지요. 솔직히 체면치레로 느껴졌습니다. 동맹국이니까 도와주겠다고 손 내미는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위성도 없고 글로벌 정보망도 없는데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맙긴 한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에겐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하지만 한국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분석 자료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혁명수비대 배치 현황, 부대 규모, 통신 주파수, 교대 시각. 너무 정확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오히려 먼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국이 어떻게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 정보를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는 거지? 저는 자료를 계속 넘겼어요. 페이지마다 충격이 쌓였습니다. 산맥 구역별 수색대 배치도, 각 부대의 무전 주파수 목록, 지휘관들의 교대 시간표, 심지어 검문소 위치와 근무 인원까지 정리돼 있었어요. 이건 우연히 주워들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만에 급조한 자료도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조용히 쌓아온 체계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제 목 뒤가 서늘해졌어요. 한국이 이란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 이란뿐 아니라 중동 전체를 보고 있었다는 건가요? 언제부터요? 얼마나 깊게요? 상황실 안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매슈 코번도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분석관들도 화면을 뚫어지게 봤고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 진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짜라고? 그럼 한국이 정말로 이란 혁명수비대 통신을 듣고 있다는 건가요? 매슈 코번이 말했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정확한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검증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정보를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대조했어요. 위성사진, 통신 감청 기록, 과거 배치 패턴.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자료가 맞았어요. 아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까지 다 잡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8년 저는 동남아 연합훈련 평가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현지 국가가 과장된 정보를 제시했고 저는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제 보고서는 뒤집혔고 제 판단력은 의심받았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시아 군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겠다고요. 보여주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고요. 과장과 허세를 경계하겠다고요. 그리고 한국도 그 범주에 넣었습니다. 한국도 아시아니까 한국도 과장할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한국군은 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정확히 모르고 있을 만큼 조용히 실력을 쌓아둔 상태였어요. 이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확신이 흔들렸어요. 제가 한국을 얼마나 잘못 봤는지, 얼마나 편협하게 판단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군이 추가 분석 자료를 보내온 겁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이란 수색대의 교대 패턴, 포위망이 느슨해지는 구간, 보고가 비는 계곡 위치, 지휘부의 명령 지연 시간, 모든 게 다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치 이란군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이란군 통신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작업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쌓아온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말이죠. 그 순간부터 제 감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음에서 불편함으로, 불편함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당혹감에서 수치심으로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요. 한국군은 미국이 지켜주는 군대라고, 글로벌 작전 능력이 없다고, 한반도 밖은 못 본다고 단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란 한복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못 보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빗방울처럼 제 확신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범주에 넣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실력을 쌓아뒀습니다. 세계가 모르게, 미국도 모르게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72시간 동안 못 찾은 답을 한국이 들고 나타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사무실에 남아 한국 자료를 계속 봤습니다. 볼수록 충격이었고 볼수록 제 오만이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무시한 건 제가 처음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거예요. 작은 나라, 분단국, 미국 동맹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히, 더 깊이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력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미국이 못 찾은 길을요. 한국 자료를 더 검토할수록 충격은 커졌습니다. 한국군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암호화 통신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암호화 통신을 읽는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건 단순히 신호를 잡는 게 아니라 암호 체계를 해독하고 통신 패턴을 분석하고 내용까지 이해한다는 뜻이니까요. 미국도 이란 통신 전체를 다 듣진 못합니다. 일부만 감청하고 일부만 해독해요.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서율 장교가 전달한 추가 분석 자료를 보는 순간 말이죠. 한서율은 37살 대한민국 공군 전자전 분석 장교였어요. 천재형 실무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판단은 빠르고 날카로웠죠. 그가 보낸 자료엔 이란 수색대의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교대 패턴, 포위망이 느슨해지는 구간, 보고가 비는 계곡, 지휘부의 명령 지연 시간, 심지어 각 부대장들의 성격과 판단 패턴까지 분석돼 있었습니다. 누구는 신중하고 누구는 공격적이고 누구는 명령을 늦게 따른다는 식으로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며칠 만에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몇 년 아니 어쩌면 10년 이상 쌓아온 데이터베이스였어요. 한국이 이란을 언제부터 봤던 걸까요?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저는 상황실로 돌아갔습니다. 매슈 코번도 그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군 자료가 맞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검증 결과 전부 정확했어요. 매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능력을 가졌을 줄은요. 분석관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한국군이 이란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혁명수비대 무전을 듣고 있다고요. 상황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다는 건가요? 이란군 움직임을 우리보다 빨리 파악하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72시간 동안 헤맨 이유를요. 우리는 위성에 의존했어요. 눈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맥은 위성을 가렸고 구름은 시야를 막았어요. 우리는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조종사의 비상 발신기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신호는 끊겼고 지형은 전파를 흡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찾으려 했어요. 미국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적의 통신을 들었어요. 적의 눈으로 전장을 봤습니다. 적이 뭘 찾는지, 어디를 수색하는지, 어디를 놓치는지 파악했어요. 한국은 우리 방식이 아니라 적의 방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답이었어요. 저는 한서율 장교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요? 한서율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저희는 이란 혁명수비대 통신체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암호 패턴, 주파수 변화, 교신 방식, 모든 걸 데이터베이스화했어요. 그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란군 통신 패턴이 시간대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교대 시간엔 통신량이 늘어납니다. 명령 하달 시간엔 특정 주파수가 활성화되고요. 긴급 상황엔 암호 패턴이 단순해져요.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이란군 통신을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통신 자체의 리듬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지금 조종사 위치도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수색대가 못 찾는 구역은 알고 있어요. 보고가 비는 곳, 명령이 안 내려가는 곳. 그곳이 조종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역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국이 정말로 답을 알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우리는 찾으려고 했습니다. 조종사를 직접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안 찾는 곳을 봤습니다. 적이 놓치는 곳을 파악했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군은 과연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깊이 세계를 봤을까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8년 동남아 사건 말이에요. 그때 저는 아시아 군대를 경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과장된 수치를 믿지 않겠다고요. 보여주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과장하지 않았어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숨겼어요. 한국은 떠들지 않고 쌓았습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능력을 키웠어요. 세계가 모르게, 동맹국도 모르게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순간에 그 능력을 꺼낸 겁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섭다고 느꼈어요. 과장하는 나라는 금방 들통나지만 침묵하며 싸는 나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상황실로 돌아가자 새로운 자료가 도착해 있었어요. 한국군이 또 보낸 겁니다. 이번엔 조종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3곳으로 좁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 구역의 위험도, 접근 난이도, 구출 가능성까지 분석해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감탄의 한숨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못 듣는 걸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조차 못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제 30년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는 확신, 한국군은 한반도용이라는 확신, 한국은 글로벌 능력이 없다는 확신. 모두 틀렸어요. 완전히 철저하게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뿐 아니라 동맹까지 구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72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너무 늦게요. 한국군의 3번째 정보 패키지가 도착한 건 76시간째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좌표였습니다. 자그로스 산맥 특정 계곡, 이란 수색 보고가 비는 사각지대, 그리고 조종사가 은신 중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 좌표까지 정밀하게 찍혀 있었어요. 위도 35도 42분 18초. 경도 50도 19분 53초. 오차 범위 100m 이내.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한국이 정말로 조종사 위치를 찾아낸 걸까요? 상황실로 뛰어갔어요. 매슈 코번도 그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확실한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군 분석 근거를 설명했어요. 이란군 수색대 보고 패턴, 통신 공백구역, 지형 분석, 은신 가능 지점.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라고요. 매슈는 한참 동안 좌표를 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검증하겠다고요. 우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위성을 그 구역에 집중시켰어요. 적외선 카메라를 최대로 확대했고 신호 추적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미약한 신호가 잡혔어요. 조종사의 비상 발신기였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돼서 아주 약한 신호만 나왔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한국 좌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72시간. 미군이 전 세계 자산을 다 쏟아붓고도 못 찾은 시간입니다. 4시간. 한국군이 실시간 감청과 전자전 분석을 엮어 답을 만든 시간이에요. 72대 4.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국군이 처음 제안을 보낸 시각을 확인했어요. 72시간째였습니다. 그리고 좌표를 보낸 건 76시간째였고요. 4시간이었어요. 한국은 단 4시간 만에 답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못 찾은 걸요. 매슈 코번이 말했습니다. 펜타곤에 보고하겠다고요. 한국군 정보 덕분에 조종사를 찾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덕분이라니. 그건 너무 약한 표현 아닌가요? 한국은 단순히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영영 못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매슈 코번도 현역 장성들도 분석관들도요. 그 침묵이 어떤 종류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경멸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놀라움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 무너질 때 생기는 아주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입니다. 최첨단 위성, 최고의 정보 자산, 최정예 특수부대. 모든 게 최고예요. 그런데 그 최고가 못 찾은 걸 한국이 찾았습니다. 미국이 사흘 걸린 걸 한국은 4시간에 해냈어요. 그 사실이 펜타곤을 침묵시킨 겁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제 자존심은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뛰어나다는 걸요. 하지만 제 논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72시간 대 4시간. 이 숫자 앞에서 제 편견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장을 누가 더 오래, 더 조용히, 더 깊게 읽고 있었는지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란을 몇 년 동안 봤을 거예요. 혁명 수비대 통신을 분석하고 배치 패턴을 연구하고 지휘 체계를 이해했을 겁니다.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 그 능력을 꺼낸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어요. 확신이 무너지는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국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상황실에선 구출 작전 준비가 시작됐어요. 한국 좌표를 기준으로 침투 루트를 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조종사를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그곳까지 들어가죠? 어떻게 이란군을 피해 빠져나오죠? 그때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전자전 지원을 제공하겠다고요. 이란군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차단하고 수색대 움직임을 늦추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좌표만 주는 게 아니라 작전 전체를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건 단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작전의 핵심 축이 되겠다는 거였어요. 매슈 코번이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겠다고요. 한국 도움 없이는 못한다고요. 그 말이 상황실에 울렸어요. 한국 도움 없이는 못한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부국장이 한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조종사 한 명을 구하는 작전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동맹의 무게중심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지켜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 동안요. 하지만 오늘 한국이 미국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 역전이, 그 반전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편견으로 봤습니다. 작은 나라, 분단국,
보호받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히, 더 깊이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력으로 미국을 구하고 있었어요. 72시간 대 4시간.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구출 작전은 새벽 2시로 다시 잡혔습니다. 한국군이 포착한 이란군 교대 공백 15분에 맞춘 시간이었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그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한서율 장교가 직접 설명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매일 새벽 1시 45분에 교대합니다. 교대 과정에서 약 15분간 감시 공백이 생겨요. 그 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는 화면에 타임라인을 띄웠어요. 분 단위로 쪼개진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1시 45분 교대 시작. 1시 50분 헬기 이륙. 2시 정각 계곡 진입. 2시 7분 조종사 확보. 2시 12분 이란 영공 이탈. 모든 게 분 단위로 짜여 있었어요. 1분만 어긋나도 위험했습니다. 이건 단순 좌표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작전의 배경음이 아니라 작전의 설계자가 되고 있었어요. 한서율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란군 레이더를 교란하겠습니다. 레이더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 거예요. 지상통신에는 미세한 지연과 왜곡을 넣겠습니다. 명령이 제때 전달되지 않게요. 순찰대 무전엔 가짜 지시를 흘리겠습니다. 방향을 틀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군이 총을 들지 않고 전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적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신경줄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이건 물리적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보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매슈 코번이 물었어요. 정말 가능한 겁니까? 한서율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미 이란군 통신 체계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과장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작전 준비가 진행됐어요. 블랙호크 헬기가 점검됐고 특수부대원들이 장비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전 3번의 시도와 달리 이번엔 한국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군 전자전 자산이 먼저 움직였어요. 한서율이 보고했습니다. 이란군 레이더 교란 시작. 지상통신 지연 삽입. 순찰대 무전 조작 준비 완료. 저는 화면을 봤어요. 이란 전역 통신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한국이 그 망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새벽 1시 45분. 이란군 교대가 시작됐습니다. 한서율 말대로 통신량이 급증했어요. 부대 간 인수인계 교신이 쏟아졌습니다. 한국군이 움직였어요. 레이더 신호에 노이즈를 섞었습니다. 화면엔 뭔가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론 헬기를 못 잡게 만들었어요. 지상통신엔 1초 지연을 넣었습니다. 명령이 제때 안 내려가게요. 순찰대 무전엔 가짜 좌표를 흘렸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이 다른 곳에서 포착됐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군은 총을 들고 들어갔지만 한국군은 적의 눈과 귀, 신경줄 전체를 조용히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전장은 더 이상 산맥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은 정보의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을 쥔 쪽이 한국이었습니다. 1시 50분. 블랙호크 2대가 이륙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원 16명이 탑승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헬기가 이란 국경을 넘었어요. 이란군 레이더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교란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못 잡았어요. 화면엔 헬기가 여러 개로 보였습니다. 지상지휘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대공포 준비. 하지만 통신 지연 때문에 명령이 늦게 전달됐습니다. 대공포가 준비되기 전에 헬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순찰대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짜 좌표를 받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한국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요. 2시 정각. 헬기가 계곡에 진입했습니다. 고도를 낮췄어요. 착륙 지점이 가까워졌습니다. 한서율이 보고했어요.
주변 이란군 부대 모두 교대 중. 통신 혼잡. 명령 체계 일시마비.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쓰고 계곡을 수색했어요. 2시 7분. 조종사를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었어요. 지친 상태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조종사를 헬기로 옮겼어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란군 지휘부에서 추격 명령이 내려왔어요. 한서율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통신을 끊었어요. 명령이 전달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란군 부대들은 명령을 못 받았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사이 헬기는 멀어졌어요. 2시 12분. 헬기가 이란 영공을 벗어났습니다. 잭팟. 교신이 터졌어요. 임무 성공. 상황실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고 악수했고 포옹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조종사를 구했다는 안도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이 해냈다는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미군이 용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군은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72시간 동안 3번 시도했고 4번째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보이지 않는 조건, 그 전장의 문법 자체를 쓴 건 한국군이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쓰지 않았어요. 헬기 한 대 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보로 전장을 바꿨어요. 통신으로 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고 하지만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총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정보가 총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정보 전쟁의 최강자라는 걸요. 작전이 성공한 뒤 저는 전체 과정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타임라인을 펼쳐놓고 한국군이 한 일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장을 설계했는지요. 1시 45분 이란군 교대 시작. 한국군은 이 시각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몇 달 동안 통신을 감청해서 패턴을 찾아낸 겁니다. 매일 매주 매달 데이터를 쌓았어요. 1시 50분 헬기 이륙. 한국군은 이 타이밍을 왜 선택했을까요? 교대 시작 5분 뒤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휘관들이 인수인계하느라 주의력이 분산되는 때였어요. 2시 정각 계곡 진입. 한국군은 왜 이 루트를 골랐을까요? 이란군 레이더 사각지대이고 순찰대 공백 구간이고 통신 중계가 약한 곳이라는 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계산된 거였어요. 우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군은 전장 전체를 수학 문제처럼 풀었어요. 변수를 찾아내고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 위로 미군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작전 영상을 다시 봤어요. 헬기가 계곡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엔 헬기만 보였어요. 특수부대원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 뒤에 한국이 있다는 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이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계곡 입구 2km 전방에서 이란 순찰 차량이 접근했어요. 한국군이 가짜 명령을 주입했습니다. 다른 구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요. 순찰 차량이 방향을 틀었어요. 헬기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계곡 안착륙 후 7분 만에 조종사를 발견했어요. 이 7분도 계산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조종사 위치를 100m 오차 범위로 특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복귀 중 이란 지휘부에서 추격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한국군이 통신을 끊었어요.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란군 부대들은 멈췄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사이 헬기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모든 순간 한국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하지만 결정적으로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미군이 용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정말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용감할 수 있게 만든 조건,
그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든 환경, 그 모든 걸 설계한 건 한국이었어요. 미군은 달렸습니다. 한국은 길을 열었어요. 미군은 싸웠습니다. 한국은 전장을 바꿨어요. 미군은 구했습니다. 한국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번 작전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한서율 장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밀한 작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서율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이란만이 아니라 중동 전역을요. 통신 감청, 전자전 연구, 데이터 분석. 조용히 쌓아왔어요. 왜 조용히 했습니까? 저는 또 물었어요. 한서율이 말했습니다. 떠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실력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쓰는 겁니다. 필요할 때 꺼내면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국은 인정받으려고 실력을 쌓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 쓰려고 쌓았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조용하고 묵묵하고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는 작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군의 기여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좌표 제공, 전자전 지원, 통신 교란, 작전 타이밍 설계. 모든 걸 기록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쓰면서 느꼈습니다. 이 문장들로는 부족하다고요. 한국이 한 일은 단순히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작전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조종사를 못 찾았을 거예요. 한국 없이는 구출도 못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은 한국군의 정보 및 전자전 능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작전이 끝난 뒤 조종사가 귀환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물도 거의 없었고 추위에 떨었다고요. 이란군이 바로 옆까지 왔지만 운 좋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란군을 다른 곳으로 유도했기 때문이에요. 수색 방향을 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한국이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세계가 무시해도 묵묵히 실력을 쌓는 나라. 인정받으려 떠들지 않고 필요할 때 조용히 꺼내는 나라. 동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손 내미는 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나라를 30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어요. 작전 뒤 미국 언론은 미군의 용맹함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했어요. 눈에 보이는 장면은 미군이었으니까요. 블랙호크 헬기, 특수부대원들, 구출된 조종사. 그게 사진에 찍혔고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없었어요. 한 줄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전 내용은 기밀이니까요. 한국군 기여는 공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세계는 미군만 봤어요. 한국은 안 봤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달랐거든요. 한국이 없었다면 작전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비공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펜타곤 고위급 회의였어요. 합참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없었다면 작전은 시작조차 못했다. 그 문장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붙들고 살았던 문장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 그게 제 확신이었어요. 깨지지 않는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 동안 미국은 한국을 지켜왔어요. 주한미군, 해구산, 군사동맹. 모든 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생각했어요.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 문장은 뒤집혔습니다. 그날은 한국이 미국을 구한 날이었어요. 미군 조종사를 찾아낸 건 한국이었습니다.
구출 루트를 만든 것도 한국이었어요. 작전을 가능하게 한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구했어요. 그 사실이 제 30년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매슈 코번과 이야기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매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모두 그랬어. 우리는 한국을 동맹국으로만 봤어요. 보호해야 할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말이죠. 한국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동맹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 뒤 저는 직접 한국을 보러 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어떤 곳일까? 제가 상상한 것과 같을까? 하지만 서울은 제가 상상하던 보호받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했어요. 사람들은 바빠 보였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쌓아 올리고 조용히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된 나라였어요. 저는 한국군 장교들과 만났습니다. 그중엔 이태준 합참 정보융합실장도 있었어요. 이태준은 46살이었습니다. 과묵하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말만 정확히 했습니다. 그가 한국군의 조용한 실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서율 장교도 있었습니다. 작전 중 제가 여러 번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태준이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멈추진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30년 확신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한국은 인정받기 위해 실력을 쌓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실력을 쌓아두는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동맹이 무시하든 말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되어 있는 것,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섭고 더 깊고 더 위대했습니다. 저는 한서율에게도 물었어요. 왜 떠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 능력이면 세계에 알려도 되는데요. 한서율이 미소 지었습니다. 실력은 보여주려고 쌓는 게 아닙니다. 쓰려고 쌓는 거예요. 필요한 순간에 꺼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한국은 허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쌓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동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손 내밀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전쟁기념관에 갔습니다. 한국 전쟁 전시실을 봤어요. 사진들, 유물들, 기록들. 그 전쟁에서 미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수만 명이 목숨을 바쳤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생각했죠. 한국은 미국 덕분에 존재하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도움받은 걸 잊지 않았어요. 대신 갚을 준비를 했습니다. 70년 동안 조용히 실력을 쌓았어요. 언젠가 동맹을 도울 수 있게요. 그리고 지금 그날이 온 겁니다. 미군 조종사 한 명을 구하면서 한국은 동맹의 무게중심을 바꿨어요. 지켜받기만 하는 나라에서 함께 지키는 나라로요. 아니, 어쩌면 지켜줄 수 있는 나라로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한국군 기여를 더 자세히 적었어요. 좌표 제공, 전자전 지원, 작전 설계.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생각을 덧붙였어요. 한국군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동맹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우리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30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편견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분단국이라는 이유로 약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묵묵히, 확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나라예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 주저없이 그 실력을 꺼내는 나라입니다. 동맹을 위해 옳은 일을 위해요. 그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을 존경합니다. 미군이 구한 건 조종사 한 명이었지만 한국군이 바꾼 건 동맹의 무게중심 그 자체였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